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초대박 나고 독일 망연자실. 2. 원은 아세안 공통통화입니다. 3. 세계 1위 산유국의 꿈.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독일이 주변국들에 한국 것 사지 말고 독일 제품을 사면 훨씬 싸게 주겠다 라며 충격적인 회유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산 무기부터 시작해서 자동차와 심지어 선박까지 한국과 계약을 취소해버리고 자신들과 새로 계약을 하자는 충격적인 제안을 하고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의 이러한 충격적인 방해작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초대박이 나고 독일은 오히려 완전히 쫄딱 망해버린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한국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초대박을 손에 거머쥘 수 있었는지. 중국도 아니고 독일이, 우리의 우방국으로 분류됐던 독일이 한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세게 때렸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뢰 제거부터 시작해 인프라 재건 대부분을 한국에 맡긴다는 폭탄 발표를 하자 독일이 견제에 나섰습니다. 독일이 갑자기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검토 중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독일제 무기를 대규모로 공급할 테니 한국에 줬던 지뢰 제거 수주와 인프라 재건 수주를 독일에 달라 라는 충격적인 회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4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중 한국이 이미 확정적으로 따낸 규모는 약 70조 원. 여기에 추가로 수백조 원에 달하는 수주를 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숄츠 독일 총리는 최근 한국의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는 중국에 찾아가 충격적인 동맹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한국의 조선사들이 전 세계 수주를 싹쓸이하고 있으니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독일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한국은 초대박이 독일 조선업원 파산해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독일 총리가 중국을 직접 찾아가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 극비리의 회의를 한 뒤 올해 전 세계 조선업계 수주량의 대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전문기관 클락스 리서치에 따르면 한국 조선업계는 올해 516만 CGT, 환산톤수 용어 설명을 수주했습니다. 전년 동기 1039만 CGT, 대비 50% 감소한 수치입니다. 중국 조선업계 수주량이 같은 기간 15%, 1220만 CGT 오른쪽 화살표 1043만 CGT 줄어든 것보다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올해 글로벌 발주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2712만 CGT 오른쪽 화살표 1781만 CGT 줄면서 수주 감소 폭이 작은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은 45%에서 59%로 상승했고 한국 업체들의 점유율은 38%에서 29%로 하락했습니다. 언뜻 보면 중국과 독일 연합이 한국을 상대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조선업계의 수주 감소는 조선사들이 고성과 선박 위주로 선별 수주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점유율 확보를 위해 만들수록 손해가 나는 싼 수주도 전부 받아주었습니다. 덕분에 고객들은 세계 최고 품질의 선박을 너무나도 저렴한 가격에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저렴한 수주는 완전히 쳐내버리고 한국에 진짜 돈이 되는 고부가 수주만 받은 것입니다. 대신 고부가 수주는 한국이 완전히 싹쓸이해버렸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독일이 아예 구경조차 못할 정도로 말이죠. HD 한국조선해양은 올 상반기 글로벌 시장에서 발주된 34척의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중 18척을 수주했습니다.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은 LNG 운반선 4척, 6척을 각각 수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 LNG 운반선 발주의 82.4%를 국내 조선 3사가 따낸 것. 컨테이너선의 경우 HD 한국조선해양이 올 상반기 29척을, 삼성중공업은 하반기 들어 16척을 각각 수주했습니다. 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은 선가가 상승하고 있는 대표적인 고부가 가치 선박입니다. 클락스 리서치 자료를 보면 포괄적인 신조선가 지수는 2019년 6월 130.9, 1억 3,090만 달러 약 1,700억 원에서 2023년 6월 170.9, 1억 7,090만 달러,
약 2,200억 원로 30.6%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LNG 운반선 신조선가 지수는 185.5, 1억 8,550만 달러 약 2,400억 원에서 260.0, 2억 6천만 달러 마이너스 3,300억여 원으로 40.2% 상승했습니다. 22,000에서 24,000 TEU, 용어 설명, 컨테이너선은 146.0, 1억 4,600만 달러 약 1억 9천억 원에서 225.0, 2억 2,500만 달러 약 2,900억 원으로 54.1% 뛰었습니다. 다른 선박보다 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의 가격 상승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의미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과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이렇게 세계 1, 2, 3위인 한국의 조선 3사는 앞으로 4년치 일감을 미리 확보해 놓은 만큼 이제 돈이 안 되는 저부가 선박 수주는 중국이나 일본에 떠넘기고 한국은 큰 돈이 되는 고부가 선박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명품 선진국으로 등극한 것이죠. 한국이 이렇게 독일과 중국의 밀월관계 방해 작전에도 세계 최강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한국이 세계 최고의 조선사만 보유한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철강회사도 보유했고 이 둘의 엄청난 시너지가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부가 선박 제조에 사용되는 강재는 운항 중 발생하는 외력에 견딜 수 있는 특수 재질이 사용됩니다. 국내 철강업계가 이를 만족하는 특별한 소재를 오직 한국 조선업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극저온을 버틸 수 있는 LNG 연료 저장 탱크용 니켈 9% 후판이 대표적 예입니다. 일반 후판보다 열 처리 등의 과정이 복잡해 생산 자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일본 업체들이 생산한 LNG용 니켈 9% 후판에 의존했는데 국내 조선사들의 개발 요청으로 철강사들이 생산에 나서면서 국산 점유율이 70%까지 확대됐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중국은 당연히 못 만들고 일본도 이제는 한국산 같은 퀄리티를 만들지 못해 한국에 의뢰하고 있는 상황이죠. 세계 최초로 고만간강을 LNG 연료 탱크에 적용한 것도 조선업계와 철강업계의 협력으로 이뤄졌습니다. 한화오션은 포스코와의 10여 년 동안의 공동 연구 끝에 지난해 6월 고만간강 소재 LNG 연료 탱크를 초대형 원유 운반선에 설치했습니다. 고만간강은 기존 소재보다 가격은 저렴하면서 높은 강도와 내마 모성을 갖추고 있어 차세대 LNG 연료 탱크 소재로 꼽힙니다. 반면 한국 조선업을 망하게 하려던 독일, 반대로 독일 조선업계가 망해버렸습니다. 독일 조선업계가 수많은 조선소의 파산 신청으로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해운조선 전문지 로이즈 리스트에 따르면 독일 내 조선소들이 잇따라 문을 닫게 되면서 독일 조선 산업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루즈 선박 전문업체인 메이어 웨프트 사 사장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독일 내 조선소 중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이어 베르프트 사 사장은 한국이 진짜 돈이 되는 고부가 수주를 전부 가져가 버렸다. 독일의 치명적인 손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털어놓았습니다. 더 놀라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다른 유럽국들에게 한국산 제품을 사지 말라며 독일 제품을 싸게 주겠다며 한국을 견제하고 있는 독일. 그런데 놀랍게도 독일 내 독일 국민들조차 이제는 독일산 자동차를 사지 않고 한국산 자동차를 사며 극찬하고 있는 놀라운 대반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첫눈에 반할 만한 전기차, 유럽 자동차 메카인 독일에서 차부심, 자동차 플러스 자부심, 강한 독일인들이 한국차에 반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올 들어서만 10번 넘게 한국차를 극찬했습니다. 19일 현대자동차그룹에 따르면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채택한 현대차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그리고 기아 EV6가 독일에서 본고장 출신 자동차들을 잇따라 제압했습니다. 경쟁 상대도 막강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 폭스바겐 등 세계 자동차 시장을 이끄는 독일 브랜드들이 내놓은 차량들입니다. 한국차와 독일차를 비교평가한 곳들도 독일은 물론 유럽에서 영향력이 매우 큰 매체들입니다. 이쯤 되면 한국차에 대한 호평은 우연이 아니라 실력이라는 것인데요. 아이오닉 5는 독일 3대 자동차 매체인 아우토빌트,
아우토빌드, 아우토자이퉁, 오토자이영, 아우토모토 운트 슈포트, 오토모터 언드 스포트, AMS 평가에서 독일 차들을 압도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운전 성능과 기계적인 완성도 평가에 그치지 않고 독일 아우토반, 오토반에서 초고속 주행을 실시한 뒤 기술적인 안전성까지 깐깐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올해 아우토빌트 평가에서 전기차 부문 최고의 수입차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우토자이퉁이 진행한 5개 SUV 전기차 평가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기아 EV6, 폴스타 2, 테슬라 모델 Y, 벤츠 EQB를 이겼습니다. AMS가 진행한 4번위 전기차 평가에서도 아이오닉5는 해외 주요 전기차를 모두 압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폭스바겐 ID 점사를 이긴 데 이어 올해 4월 테슬라 모델 Y, 포드 머스탱 마하이를 제쳤습니다. 아이오닉5는 독일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올해의 차로도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독일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주변 유럽국들에서 한국의 선박과 무기수주까지 모조라 빼앗긴 것은 물론 이제는 독일, 자국 내에서 자동차 판매까지 한국산에 뒤처지기 시작하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입니다. 독일의 마지막으로 남은 돈벌이 수단이자 자존심인 자동차 산업마저 한국산에 밀려 무너지게 된다면 독일은 더 이상 선진국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럽연합의 수장 자리도 내놓을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독일이 중국과 몰래 손을 잡고 한국을 치려한 결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국이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공동통화를 만든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이에 대응해 여러 국가들이 유로화처럼 비슷한 공동통화를 만들겠다고 나섰는데요. 9PA 아세안 국가들은 한국 원화를 공동무역통화로 채택 앞으로 거세질 화폐 전쟁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뭉치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아주 오래전부터 엔화를 중심으로 공동무역통화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던 일본은 이 소식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장기전으로 진행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은 경제 제재를 통해 러시아를 완전히 묶어놨는데요.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막는 한편 꼼수를 통해 이를 우회하려는 시도조차 원천 차단했습니다. 이번 미국의 재빠른 결단과 단호한 조치에 러시아 경제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러시아의 법정화폐 루블화는 종이 조각보다 더 못한 신세가 되었고 러시아 국민들은 느닷없는 제재로 인해 거지가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생각보다 더 큰 규모의 제재와 함께 빠르게 소모되는 자원을 보고 심각성을 느꼈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미국의 제재를 벗어나고자 결단했고 러시아는 묘수를 고안했는데요. 바로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 EAU 회원국들이 중국과 함께 국제통화 재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공동통화 도입 프로젝트에 들어선다고 발표한 것이죠. 러시아가 현재 제재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끄는 유라시아 경제연합 EAU 이 대신 중국 위안화와 합쳐 거대한 공동통화로 우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루블화 대신 새로운 공동통화를 이용해 거래가 가능하므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경제 제재를 회피해 돈과 자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어디까지나 중립을 지키고 있고 러시아의 침입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는 상황. 유라시아 경제연합 EAU에 가입된 국가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까지 같이 경제 제재 대상에 들어간다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국가연합으로 유럽연합 EU를 모티브로 추진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중동 국가를 포함 친러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추진된 기획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의 명분과 승기를 미국 주도의 서방 세계가 쥐고 있으나 경제 제재의 범위가 넓어지고 여러 국가들이 몰래 러시아 편을 들면 경제 제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한편 러시아와 중국이 거대 공동통화 체제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자 이에 자극을 받은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맞대응할 통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가장 먼저 나선 것이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일제시절부터 공동통화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공식 발언에서 언급하기도 힘든 대동아공영권 이론에서 시작되었죠.
제국주의로 아시아 각국이 유럽 국가의 식민지로 전락했을 무렵, 일본은 아시아 국가들이 뭉쳐 유럽을 배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아시아 사람끼리 잘 살아보자는 기치 아래의 아시아 국가는 일본의 제안을 솔깃하게 여겼습니다. 친일파로 유명한 필리핀 호세 라우렐 대통령은 회의상에서 공공연하게 대동아공영권을 이야기하며 일본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주장을 할 정도였죠. 겉으로 내세운 이유는 아시아 국가들이 뭉쳐야 한다는 것이지만 실제 일본이 노린 속셈은 공동통화입니다. 화폐가 통용되는 영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 나라의 경제 영향력은 커진다는 사실을 일본은 이미 알고 있었죠. 그것을 가장 절실하게 깨달은 사건이 바로 유로화 탄생입니다. 90년대 후반 유럽연합이 결성되고 단일통화인 유로는 단숨에 일본 엔화를 밀어내고 중요 자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심지어 달러와 비슷한 위치를 점유할 정도로 성장했죠. 이에 충격을 받은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선진국인 자신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힘을 합쳐야 할 것을 주장했죠. 동아시아의 학자들을 파견, 유로화와 상대할 화폐를 만들어야 한다고 여론을 모았습니다. 이 주장에 힘을 실어준 계기는 다름 아닌 IMF 사태. 한국이 IMF의 긴급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연쇄적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 역인 경제가 흔들리면서 이러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달러나 유로에 비해 화폐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가는 경제 위기에 취약하고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공동무역화폐를 통해 화폐 경쟁력을 갖추면 충분히 서양 국가에 대항해 IMF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논리를 일본은 펼친 것이죠. 아시아 통화단위 ACO는 이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일본 엔화를 중심으로 중국 위안화,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미 각 통화를 비롯 대만과 홍콩 통화까지 아우르는 구상인데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CMI라는 초기 합의를 시작으로 각국의 경제 장관들은 합의를 통해 공동무역통화 도입 직전까지 도달했죠. 일본의 뜻대로 엔화를 중심으로 한 공동통화가 확정되기 직전 이 논의는 결국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원인은 바로 일본의 욕심이었죠. 2000년대 즈음 버블 경제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엔화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도 공동통화를 완성하는 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일본이 무리하게 엔화 중심의 정책을 고집한 부분 역시 중국과 한국 등 일제강점기의 시절을 겪은 국가들의 반감을 샀었죠. 결국 결렬된 공동통화의 꿈은 너무나 쉽게 무너졌고 이에 열렬한 호응을 보냈던 동남아시아 국가는 일본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은 이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일본이 또 한 번 단일 통화 이야기를 꺼내며 과거의 트라우마를 자극하자 이들 아세안 국가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바로 일본을 배제하고 한국 원화를 중심으로 한 공동무역 통화를 만들자는 계획이죠.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도 유로화와 같은 단일 화폐를 꿈꾸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의 영향을 받은 지식인들 사이에선 활발히 논의된 부분이죠. 그러나 다 되었다고 생각한 단일 통화 논의를 일본이 걷어차면서 배신감에 휩싸인 이들 국가들은 일본을 배제한 다른 구상을 하게 됩니다. 엔화 대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넓힌 대한민국 원화를 중심에 놓자는 계획이죠. 이미 한국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들 아세안 국가들과 통화 스왑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통화 스왑란 한국의 통화와 외국 통화를 교환하는 계약을 일컬는 것으로 위기 상황이 닥쳤을 경우 자국 통화를 담보로 외국 통화를 차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미 한 차례 한국과 금융거래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했던 이들 국가 입장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한 단일통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부담감이 없는 상황, 그리고 점점 더 블록화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경쟁력 있는 단일통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들 아세안 국가들에게 중요한 상황에서 원화는 매력적인 수단이죠. 점점 블록을 통해 공동통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흐름 속에서 아세안 국가들은 빠른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사실 마다할 이유가 없죠. 원화를 중심으로 아세안 국가가 공동무역 통화를 만든다면 한국의 원화 경쟁력은 유로화, 달러와 맞먹는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며 향후 러시아, 중국의 단일 통화에 맞서서 경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밀접한 교류를 이어가며 협력을 다졌기에 과거 무리하게 추진되었던 통화 시도와 달리 부드럽게 협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은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 공동 번영을 위한 정상회의를 열며 여러 아세안 국가들과 경제 및 기술적 합의를 이어나갔습니다. 문화와 관광을 비롯해 정보통신 기술에 걸쳐 다방면의 도움을 받은 이들 아세안 국가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우대하며 존경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류로 인해 한국 문화에 익숙한 이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기에 원화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것도 원화를 중심으로 한 공동무역통화 성립에 매우 유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일본이 엔화를 중심으로 공동통화를 만들려고 했을 때 각국에서 반대가 심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상호 합의가 뒷받침된 아세안 한국의 공동통화 논의는 더욱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일본은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대동아공영론 시절부터 꿈꿔왔던 공동무역통화의 꿈을 일본 대신 한국이 먼저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 상황에서 일본은 자국 통화 가치를 방어하는 데 급급한 상황, 심지어 안전자산으로 엔화를 떠오르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엔화를 버리면서 안전통화라는 인식도 사라졌는데요. 더 이상 엔화를 투자자들이 매력적인 자산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끊임없이 엔화를 찍어내며 물가를 낮추려고 했던 일본 정부의 탓이죠. 아세안 국가들 입장에서도 과거 한 번 자신을 배신했던 일본을 다시 믿을 이유가 없으며 통화 가치도 떨어지는 엔화를 중심으로 뭉칠 이유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과 아세안 9개국이 모이면서 탄생하게 된 공동무역통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화가 단숨에 달러 유로화와 견줄 수 있는 통화 단위로 격상된 셈인데요. 한국은 한국에게 다가오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라며 앞으로 아세안 국가들 말고도 전 세계에서 원화가 달러처럼 대접받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울릉도 동남쪽으로 백길 따라 200리를 가면 자랑스러운 한국 땅 독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쌍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한국 땅이죠. 그런데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로 독도 아래에 매장되어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꼽히는데요. 독도 아래 깊은 바다에는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6억 톤 매장되어 있는데 이를 개발하면 향후 30년간 매년 10조 원 이상의 경제성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독도뿐 아니라 제주도 가까운 바다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10배 많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앞서 1등으로 찜해뒀는데 중국과 일본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인류의 역사는 흔히 전쟁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전쟁을 통해 국가가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전쟁에서 살아남은 국가가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예쁜 점 하나 없는 인간의 욕심이죠. 하지만 기술 발전의 측면에서 보자면 전쟁은 기술의 진보를 이끌어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종말시킨 핵폭탄은 비록 수많은 희생을 불러왔지만 원자력 발전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등장시켰는데요. 그런데 인간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특히 석유 등의 자원은 국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다못해 따뜻한 난방을 위해서라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자원으로 이 석유 덕분에 중동 국가들은 마음대로 힘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가끔은 과도하리만치 과격한 종교 문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지만 이들에게 힘을 실어준 건 아이러니하게도 영국입니다. 산업혁명으로 탄생한 증기기관차는 기계라는 인간 노동력 대체제를 만들어냈고 이때부터 석탄은 산업 발달의 필수 원자재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1911년 영국 해군 제독이던 윈스턴 처칠이 등장해서는 영국의 전함들의 석유 동력 엔진을 장착시킵니다. 전 세계 군사력 경쟁이 한창이던 당시 처칠은 독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이었죠. 석유는 석탄보다 부피가 작을지 몰라도 열에너지가 높았던 관계로 전함의 속도를 높일 수 있었고 이때부터 세계는 석유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중동 국가들이 석유를 무기로 세계를 쥐고 흔드는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현재까지도 석유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로서는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지 않습니다. 전기나 수소 등이 대체 에너지로 등장하기는 했지만 전기를 생산하려면 지하자원이 필요하고 수소 에너지도 지하자원을 재료로 합니다. 게다가 인간의 이동수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도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석유는 여전히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보통 한국을 두고 지하자원 빈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윗동네 북한은 천국인 반면 그 아래 남한은 지하자원에 있어서만큼은 빈곤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가장 중요한 지하자원 석유가 한국에도 매장되어 있을까요? 한반도에는 석유가 매장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북한에도 남한에도 석유가 상당히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 밑바닥에 매장된 석유의 양은 세상을 뒤바꿀 만한 수준이라고 하죠.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난 2011년 하지원, 안성기 주연의 제7관구라는 영화가 개봉합니다. 한반도 남단 7관구의 망망대해에 떠있는 석유 시추선, 이글립스호에서 벌어지는 심해 괴생명체와 대원들 간의 사투를 그린 SF 영화로 국내 최초로 IMAX 3D로 컨버팅된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상과학 영화로 만들어지기에는 제7관구가 가지는 의미가 너무 깊습니다. 바로 한국이 세계를 쥐고 흔들 만한 석유가 매장된 곳이 바로 이 관구니까요. 지난 2018년 10월 29일 중국 군용기 1대가 이여도와 가까운 제주도 해역을 지나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비행기는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후 한반도 가까이 진입해 강원도 강릉 동쪽까지 북사했었죠.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놀라기는 했지만 중국의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방공식별구역 침범은 과거에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될 도발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이여도까지 날아와 강원도 강릉까지 찍고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여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여도는 한국에게 있어서 산유국으로서의 지위에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작은 섬은 제주도민들에게 조금만 위험을 무릅쓰고 배를 몰고 나가면 만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꿈의 어장이었는데요. 제주도 서남쪽의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52km, 중국의 퉁타오에서 245km, 일본의 도리시마에서 276km 떨어진 이여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수중암초입니다. 쉽게 말하면 파도가 잔잔한 평상시에는 볼 수 없지만 파도가 심해지면 주변 바닷물 색이 하얗게 변하면서 그래서 백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칠 때만 드러나는 특성상 섬이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하기는 하지만 한국의 관할수역입니다. 한국 정부는 1952년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선언 일명 평화선을 선포하면서 이여도를 한국의 관할수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이여도 위에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종합과학기지를 설치했고 지금도 7명의 연구원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영토로서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자기 영토로 편입했을 당시부터 이여도의 중요성을 간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이미 1938년에 이여도 위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죠. 일본인들의 치밀함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반면 중국은 1963년에야 비로소 이 해역을 측량하고 조사하면서 이를 일방적으로 중국의 영토라고 선포했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한국의 관할수역인 이여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아래에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전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68년 UN 아시아개발위원회는 동중국해 대륙붕해 자원 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타이완에서 일본 오키나와에 이르는 동중국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의 석유 자원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2004년 미국의 국제정책연구소 우드로 몰슨 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동중국해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이미 1952년에 한국 관할 수역으로 포함시킨 상황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제주도 남쪽에서 일본 오키나와 앞에 이르는 칠관구를 한국 땅이라고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도상으로 칠관구의 위치를 보면 일본 쪽에 더 가깝게 붙어 있음에도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국제해양법 덕분입니다. 당시 국제해양법은 대륙붕이 어느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누구 땅인지를 결정했는데 칠관구는 제주도에서부터 한 덩어리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거리상으로는 칠관구와 더 가까울지 몰라도 칠관구와 오키나와 사이에는 600m 깊이의 거대한 해구, 즉 바다 골짜기가 있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제해양법상 한국 땅이 명확한 상황에서 일본은 1978년 한국에게 공동개발을 제의해옵니다. 그리고 공동개발조약에 체결됐는데 이 조약은 만일 석유가 발견되면 한국과 일본이 반반씩 나눈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당시 한국은 국제법적인 영토의 근거만 있었을 뿐 석유를 탐사할 기술력도 돈도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였는데요. 이때부터 칠관구의 이름도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1980년부터 한일 양국은 담사를 시작했고 시추에 이르렀는데요. 시범적으로 7개의 시추공을 뚫었고 3개의 시추공에서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 이제 한국도 산유국, 부자나라가 된다는 꿈으로 부풀었고 당시 가요 중 제7관구가 검은 진주라는 노랫말이 나오기도 했죠. 그러나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1986년 일본이 갑자기 개발 중단을 선언하고는 철수해버렸죠. 뜬금없는 일본의 철수에 당황한 한국은 단독으로 개발을 추진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왜냐면 1978년에 체결한 조약상 담사와 시추는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이 단독으로 개발하려고 해도 일본이 안 하겠다고 물고 늘어지면 할 수 없는 조약이 체결한 겁니다. 이후 현재까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추는커녕 탐사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흘려보내고 말았는데요. 당시 일본이 개발 중단을 선언한 이유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었지만 여기에는 일본의 야비함이 숨어 있습니다. 1982년 유엔 이 국제해양법을 개정하면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개념이 도입됩니다. 즉 대륙붕의 소유권을 어느 나라와 연결되었는지를 따지지 말고 그냥 중간선을 그어서 반반씩 나눠 갖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새로운 해양법에 따라 제7관구를 그어보면 95% 이상의 7관구가 일본 소유가 됩니다. 지도를 보면 일본이 욕심을 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95% 가까운 관구가 일본 영토로 귀속되니까요. 게다가 1978년에 체결한 한일조약은 50년 동안만 유효한 조약이기 때문에 2028년이면 종료되죠. 다시 말해 일본이 갑자기 공동개발을 취소해버린 것은 땅속에 매장된 석유는 어디로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해 반반씩 나눌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진짜 이유입니다. 경제성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후 일본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7관구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시켜버렸는데요. 일단 한일조약에 따라 어느 일방이 반대한다면 개발할 수 없습니다. 1986년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공동개발에 응하지 않으면서 7관구의 소유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한국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석유공사를 개발 사업자로 지정하고 일본 외무성에 통보 절차를 밟기 시작했죠. 조약 만료 8년을 앞두고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것이고 아직까지 일본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산유국의 꿈은 지난 2004년에 이뤄졌습니다. 바로 물산 앞바다에 자리한 동해 -1 가스전이죠. 이 가스전은 1998년 7월 탐사 시추에 성공한 대한민국 최초의 가스유전으로 채굴 가능한 매장량은 LNG 기준 500만 톤으로 알려졌습니다.
2004년 천연가스와 초경질원유를 생산하면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던 한국도 산유국의 대열에 합류하게 됐죠. 이 가스전에서 채굴한 가스와 원유는 해저배관으로 받아 수분을 빼는 등의 가공 과정을 거친 후 물산 일대의 가전과 기업체로 보내지는데요. 이동의 -1 가스전은 대륙붕 담사부터 개발, 생산까지 100%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비록 오래면 가스전이 고갈되어 소멸되고 말지만 이 성공 덕분에 제7관구가 더욱 아쉬워집니다. 이제야 비로소 기술력을 완벽히 갖추었는데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전을 한국 영토로 설정해 두고도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한국이 일본과의 제7관구 줄다리기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기민하게 고심해야 할 상황인 듯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